샌드위치 빵은 완전 진짜 빵은 아니에요. 물은 끓고 동시에 얼 수도 있어요. 바나나는 풀에서 자라는 산딸기류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물이 자연 상태보다 더 축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풍선껌은 192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상업 껌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분홍색이에요. 그 공장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색이 분홍색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의 껌은 아마도 약 9,000년 전에 등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를 들어 열병을 퇴치하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 타르를 약용으로 씹었어요. 사실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은 많은 걸 씹곤 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마야인들은 사포닐라 나무 수액으로 만든 물질인 치클로 껌을 만들었었어요. 허기를 이겨내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가뭄비나무 송진을 씹었는데 이 습관을 나중에 유럽 정착민들이 가져와서 1840년대에 상업적인 걸로 바꿨어요. 윈도우 버전에서는 폴더 이름을 CON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는 PRN, AUX, NUL 등과 같은 일부 다른 문자 조합에도 적용돼요. 이건 운영체제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로 폴더를 만들면 시스템이 헷갈려 할 거예요. 만약 가능한 한 모든 조합을 얻기 위해 카드 벌을 섞는다면 그것의 3분의 1을 해내기 위해 수십억 년을 보내야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카드에는 쉬운 2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조합의 수는 8 곱하기 10의 67 거듭 제곱이에요. 조합을 반복하지 않고 카드를 초당 100번 섞어도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한 시간에 수백 조가 걸릴 거예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을 103번 접으면 930억 광년 두께의 더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해도 종이를 12번 이상 접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종이가 필요한데 거의 1.6km에 맞먹죠. 일반 인쇄용지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7번밖에 못할 거예요. 많은 슈퍼마켓에서 2개의 다른 빵 코너를 보게 될 거예요. 빵집과 베이커리. 그리고 거기엔 다른 종류의 빵들이 있죠. 더 가볍고 네모나고 대부분 미리 잘라져 있는 품종은 흰색 펜빵 또는 샌드위치 빵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그냥 빵이에요. 다른 점은 샌드위치 빵은 그 위에 무언가를 펴바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질긴 식감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콩버터를 바를 때 빵 조각들이 찢어지지 않고 모두 부서지지 않게 해주죠. 또 충분히 부드러워서 샌드위치를 깨물어도 식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용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요. 마지막으로 흰색 펜빵은 첨가물 때문에 일반 빵보다 더 오래 가요. 집에서 일주일 정도 빵의 질감을 보존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의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전통적인 빵 종류는 다음날 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부르며 물질의 3가지 상태, 즉 액체, 고체, 그리고 증기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해요. 물의 경우 삼중점은 영하의 온도를 조금 넘는 온도와 0.006 기압의 대기압에서 발생해요. 트위터 로고에서 볼 수 있는 파란 새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어요. 레리 더 버드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는 보스턴 셀틱스의 전 NBA 농구 선수 레리 버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 스마트폰 충전을 덜 자주 하면서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면 제가 실망시켜드릴게요. 휴대폰 충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안에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원 미만이에요. 지프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원래 GP 또는 일반 목적 차량이라고 불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바나나는 태양을 향해 돌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바나나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다발은 아래로 자라지만 열매 자체는 태양을 향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 약간 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인 스판덱스는 늘어난다라는 익스팬드라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1000년을 소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새로 등장한 영상들 때문에 1000배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은 토마토가 엄밀히 따지자면 산딸기류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바나나, 고추, 수박,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화장품 포장에 뚜껑이 열려있는 작은 병 모양이 있어요. PAO, 개봉 후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병에는 보통 숫자와 달을 나타내는 문자 M이 함께 있어요. 패키지를 언제 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지 3, 6, 9 또는 표시된 달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 있죠. 전화잭에는 종종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하나는 모노 사운드, 고리 2개는 스테레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삶은 달걀이 완전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조리대 위에서 돌리면 돼요. 달걀이 바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면 다 된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관들은 젖은 물로 불을 꺼요. 물에 특수 습연제를 첨가해요. 보통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을 물체에 더 잘 스며들게 하고 사방으로 더 잘 퍼지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이 씻으려고 샤워실에 들어갈 때 샤워 커튼은 가끔 너무 달라붙죠. 샤워 커튼 효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커튼 뒤에 공기압을 낮춰요. 샤워실 바깥에 더 높고 조밀한 압력이 커튼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샤워 커튼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봉지를 열려고 흔들어서는 안 돼요. 봉지를 쓰레기통 위에 모자처럼 씌우고 봉지 중간을 통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솔기가 있어야 할 안쪽에 있게 되죠. 만약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탕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을 눌러주면 사탕이 쉽게 튀어나와요. 싱크대 상부의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어버렸을 때 물이 넘치지 않아서 화장실이 물에 잠기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돕는 공기를 위한 탈출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 빠져요. 많은 컵과 머그잔들에는 바닥에 일부러 만든 작은 홈이 있어요. 이건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된 거예요. 홈은 물을 흐르게 해서 여러분이 컵을 꺼낼 때 발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해줘요. 또한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뜨거워도 컵은 깨지지 않게 해줘요. 스테이플러 앞에 있는 모루라고 알려진 금속판을 자세히 보세요. 스테이플러를 지중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편안한 숙소는 완벽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에겐 부동산 광고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상하고 멋진 동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님 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과 광고 모두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종종 동굴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동굴들 중 하나가 주거용 건물을 꽤 닮았어요. 지브롤터 암벽이라고 불리는 높은 석회암 고단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네안데르탈인에게 경제가 있었다면 이 바위 안에 있는 동굴들은 돈이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해사들은 1907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요새화된 바위 안에 큰 구멍을 보게 됐죠.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이 장소를 연구했고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동굴에서 고대의 도구와 오래된 동물들의 뼈를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바위 안에서 4개의 동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거단지 같았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서로를 도와 사냥 및 물고기를 잡았어요. 깃털 장식을 만들고 벽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고대 선조들이 10만 년 전에 이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원시적인 과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2021년 말 고고학자들은 미지의 터널로 통하는 동굴 내부에 틈새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구멍을 통해 기어서 동굴 지붕 밑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요. 이곳은 4만 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전체 단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파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대 종유석이 있는 높은 천장을 갖고 있었죠. 폐허가 된 돌 커튼은 아파트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눴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고대 동물들의 잔해와 벽에 긁힌 자국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도그웰크라고 불리는 바다 우렁의 껍질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들 중 한 명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곳의 주요 주인들은 하이에나였어요. 이 동굴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보다 인간과 더 가까웠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에겐 삶을 사는 방식과 심지어 약간의 관습도 있었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이 바위 안에서 새로운 방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편 2003년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또 다른 초기 거주지를 발견했어요. 녹색 정글 속에서 고대 도구들이 있는 동굴을 찾게 됐죠. 처음에 모두들 인간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한 특이한 성인 해골을 발견했어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해골이 30세 여성의 것으로 키는 1m로 평균 성인의 허리 바로 위 정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성의 몸무게는 성인 양치견의 무게와 같았어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라피테쿠스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호모 플로레시엔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어요. 또 동굴에는 특이한 고대 동물의 잔해가 있었어요. 소 크기만한 코끼리, 몇몇 큰 황새, 그리고 거대한 쥐였죠. 고고학자들은 호빗이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주요 거주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였어요. 아마도 호빗 쪽과 싸웠을 거예요. 몇몇 분석은 호모 프로레시엔시스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진화의 한 갈래였죠. 호빗의 해골은 현대인의 해골보단 원숭이의 것과 닮았어요. 2009년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서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둥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 소리를 아주 오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동굴의 높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에 달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뉴욕의 한 중심 블록보다 더 커요. 손둥은 베트남 정글에 있는 세계의 동굴 중 하나예요. 많은 복잡한 미로가 이 동굴들을 연결해요. 안에서 바깥 세계와는 개별적인 독특한 식물과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지하 정글이죠. 어떤 곳에서는 햇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무너진 천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이한 나무와 식물 외에도 고대 종유석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어떤 석회암 태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또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형성했죠. 빠른 물줄기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미지의 지하 미로들로 이어져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연구했어요. 다음 특이한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수십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 안에 살아요. 각각이 푸른 빛으로 빛나죠. 다 같이 동굴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요. 특별한 공기 측정 자치가 어디에나 있어요. 과학자들은 반딧불의 정상적인 존재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곤충들은 환경에 민감해요. 만약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공원 직원이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반딧불이에 산소를 훔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꽤 놀라운 동굴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무서운 동굴은 어때요? 예멘의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찾는 건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의 블랙홀이에요. 농구장만한 크기죠.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건 그 크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검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멘의 거대 구멍의 검은색이 모든 태양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손전등으로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 위를 날아갔어요. 드론과 가장 강력한 렌즈로 촬영을 했지만 어둠 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금빛 모래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보여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접근하길 두려워해요. 그들은 동굴이 사악한 생물들이 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현재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가장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신비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예요.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구멍이 공사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이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근처의 흙을 파냈어요. 그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 표면을 붕괴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500만 년 이상 스며들지 않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산소는 거의 없고 춥고 축축해요. 그럼에도 여기서 생명체가 태어나요. 미생물,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것도요. 이 동굴의 생활 환경은 보통 동굴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동굴은 다른 행성과도 같아요. 여긴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흑해 근처에 있는 모빌 동굴이에요. 입구는 땅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안에 터널이 지표면 아래 깊은 곳으로 통해요. 동굴 안에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정상치 이상이에요. 여기의 공기는 표면 산소의 절반만큼 있어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는 다른 생명체들은 살 수 있죠. 이 동굴엔 48종의 생물이 살아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몇몇 특이한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흰 달팽이와 흰 거미, 거대한 수염을 가진 노리기, 투명한 새우, 그리고 독특한 종의 거머리. 모두 작은 박테리아인 자가 영양체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음식 입자를 방출해요. 박테리아는 그걸 먹고 살죠. 다른 더 큰 유기체들은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몇몇 더 큰 유기체들은 그 작은 유기체들을 먹어요. 결국 모두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동굴에서는 진화가 다른 세계와 분리된 생물학적 헤이즐은 암벽 등반가예요. 그녀는 에베레스트 원정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어요. 그녀의 여행 가방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산에서 이런 화려한 굽 높은 구두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또 이 깨지기 쉬운 꽃병은 하이킹할 때 필요 없겠죠. 헤이즐은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그녀는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에는 이용 가능한 차가 4대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대만이 헤이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세 번째 차예요. 헤이즐은 공항에 도착했어요. 헤이즐이 표를 자세히 보고 기절해요. 왜인지 아시겠어요? 티켓에 있는 공항 이름이 그녀가 있는 공항과 일치하지 않아요. 헤이즐은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이 두 운전자는 그녀를 태워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누가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차가 더 비싸고 세련돼 보이지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어요. 따라서 헤이즐은 첫 번째 운전자를 선택해야 해요. 드디어 헤이즐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나 누군가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쳤다는 걸 깨달아요. 헤이즐은 용의자 3명을 신문해요. 빌은 저는 방금 1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진 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카일은 당신이 날 깨우기 전까진 저도 자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쉴라는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게 무서워서 눈을 감고 진정되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헤이즐의 핸드폰을 누가 훔쳤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아무도요. 그냥 여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보이시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카일은 헤이즐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맞추는 걸 성공하면 자신의 디저트를 주겠다고 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그저께 카일은 22살이 되었고 내년에는 25살이 될 거예요. 헤이즐이 이 미스테리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오늘이 1월 1일이고 카일의 생일은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카일은 12월 31일에 22살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31일에 23살이 되었죠. 올해 그는 24살이 되었고 내년에는 25살이 돼요. 마침내 헤이즐이 네팔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수화물 찾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3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가방 안에 개가 있어요. 동물들은 일반 수화물에 붙여지지 않아요. 이 짐수레에는 바퀴가 모두 빠져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보트들은 비행기들과 함께 창밖에 주차되어 있어요. 헤이즐은 지역 식당에 등산객들을 위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바빴고 방금 돌아왔어요. 전 아무도 못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네, 모임은 내일로 연기되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웨이터는 저는 항상 여기 있는데 관광객 무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경비원이요. 이 표지판 보이죠? 회의는 옥상에서 열려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붕으로 가는 길에 헤이즐은 10층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요. 갑자기 그녀가 미끄러져 떨어져요. 안전장비도 없고 떨어지는 걸 완화해 줄 만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녀는 건물 안쪽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마침내 헤이즐이 등반가 무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은 손 대신 촉수를 갖고 있어요. 분명 이 행성 출신이 아니에요. 헤이즐은 그 무리와 함께 탐험을 떠나요. 헤이즐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다가 길을 잃었어요. 잠시 후 헤이즐은 다음 산골 마을로 통하는 3개의 길을 발견해요. 하지만 모든 길에는 모험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길에는 배고픔 눈표범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길에는 히말라야 야크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눈사태 위험 지역을 통과해요. 살짝만 움직여도 눈이 아래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헤이즐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비록 이 야크들은 꽤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다정한 초식 동물들이에요. 헤이즐이 지역 호스텔에 체크인해요. 그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마을을 보러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 누군가가 자신의 여권을 훔쳤다는 걸 알게 돼요. 헤이즐은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안관이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호텔 매니저는 저는 방금 도착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강도 같은 건 전혀 못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호스텔 주인은 전 하루 종일 막힌 화장실을 고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원사는 저는 호스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 정원에 있는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전 로비에서 물고기에게 먹이 주느라 너무 바빴어요. 이상한 건 못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청소부요. 로비에 수족관이 보이시나요? 헤이즐은 지역 레스토랑을 방문해요. 요리사는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식사를 제공해요. 가장 안전한 걸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라면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밥 주변에는 파리가 너무 많아요. 아마 별로 신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즐은 이 샌드위치를 골라야 해요. 마을에서 헤이즐은 현지 가이드인 루크를 만나게 됩니다. 루크는 헤이즐에게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헤이즐은 그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루크와 그의 아내에게는 7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중 절반은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헤이즐이 이 미스테리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아이들이 다 아들이에요. 루크와 헤이즐은 여행을 시작해요. 도중에 그는 헤이즐에게 현지 마법 동굴을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헤이즐도 동의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동굴들 중 한 곳에서 길을 잃어요. 잠시 돌아다니다가 이 3개의 터널을 발견해요. 첫 번째 터널에는 태양으로 가는 포털이 있어요. 두 번째 터널 안에는 고대 마법의 원석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 원석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터널에는 독이 있는 정갈대가 숨어 있어요. 헤이즐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거요. 원석이 상자 안에 잠겨 있으니까 헤이즐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헤이즐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이 독이 있는 늪을 건너야 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뛰는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돌을 현명하게 고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각 블록에는 1, 5, 9, 13, 17 및 21이라는 특정 번호가 있어요. 이 순서는 숫자 4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남은 블록은 27이 아니라 25가 되어야 해요. 헤이즐이 여행을 계속하며 바위에 새겨진 이 이상한 표지판을 발견해요. 이 암호의 의미를 해독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거울에 반사된 거예요. POT가 오른쪽에 있으면 TOP가 왼쪽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헤이즐은 맞는 방향을 알아요. 날씨가 정말 흐려지고 있어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헤이즐은 이 3개의 동굴 중 하나에 숨어서 점심을 먹기로 해요. 머무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을 고르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자국을 보세요. 첫 번째 동굴은 아마도 곰가족의 집일 거예요. 어미곰들은 새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맹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굴의 경우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게 분명해서 아주 유망한 선택지예요. 이제 3번째 동굴을 봅시다. 사람이 들어갔지만 나온 적이 없네요. 그러므로 헤이즐은 2번째 동굴을 선택해야 해요. 마침내 헤이즐이 산의 정상에 도달했어요. 갑자기 친절한 마법사가 나타나 그녀를 맞이해요. 마법사는 헤이즐이 숨겨진 매직 월드로 옮겨갈 것을 제안해요. 마법사가 말하기 중국 북부에는 높은 고도에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차가운 땅인데요. 산의 가장 높은 층인 토양 밑에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깔려 있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기후를 거스르는 이 얼어붙은 땅의 영역은 핑취한현의 산비탈에서 8m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여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거친 토양층이 영구 동토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기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친 토양이 뜨거운 기후가 영구 동토층을 녹이는 것을 막아주어 1년 내내 땅이 얼어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뜨거운 태양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남부에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습니다. 이 멋진 푸른 빙하는 약 260평방킬로미터 정도 크기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를 방문하신다면 측면에서 아치형으로 형성된 얼음 통로가 근처 육지까지 뻗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치형 통로가 부서지고 얼음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빙하에서는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치가 형성되거든요. 곧 또 다른 아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유리 해변에는 모래는 없고 바다 유리라고 하는 컬러풀한 보석 같은 조약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조약돌은 쓰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해변은 주민들이 유리,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결국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가 남아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부숴 밝은 색의 조약돌로 변신시켰고, 이제는 이 돌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는 베네수엘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산인 테이블 산 중 하나를 따라 흐르며 760m 아래 정글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펠탑보다 3배나 높은 높이죠. 물이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로 증발해버려요. 방문객들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안개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피디치 글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끼로 뒤덮인 바위가 가득하고 진홍빛 붉은 물이 흘러 마치 고대 동화에 나오는 장소처럼 보여요. 물이 붉은 것은 얕은 강 아래에 있는 붉은 사암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가시려면 가파른 진흙 언덕 아래로 위험한 하이킹에 도전하셔야 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피디치 글렌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루비색 물에 비치는 햇빛과 우뚝 솟은 바위를 보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맑은 핑크빛 물과 에메랄드빛 녹색 숲이 둘러싸고 있는 힐리어 호수는 실존하는 장소라는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이 호수의 색이 왜 분홍색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상징인 분홍색은 호수의 높은 소금 함량이 할로박테리아를 끌어들인 거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색이 분홍색이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작은 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인 대리석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밖에서 보면 다른 동굴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 안의 벽에는 부드러운 소용돌이 모양의 푸른 대리석이 가득하죠. 수천 년에 걸쳐 물이 동굴 안의 대리석 퇴적물을 침식시키며 이 독특한 동굴을 형성해 왔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대리석의 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 벽을 따라 생긴 파란색 빛은 물이 반사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진흙 화산은 정확히 이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아닌 아제르바이잔에서만 화산 분출이 300번 이상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200번 이상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진흙 화산은 진흙, 물, 가스의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가스가 모인 포켓이 지하에서 형성되고 표면으로 밀려나면 나중에 진흙이 분출되어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이 화산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진흙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마을 전체가 질척질척한 진흙에 덮인 적이 있었어요. 파무칼레는 온천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멋진 언덕입니다. 이 터키 이름을 번역하면 솜의 성이 돼요. 이 온천은 석회암의 일종인 트라베르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석회암은 언덕에 아름다운 흰색 색조를 더해줍니다. 게다가 이 돌은 지열의 성질이 있어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온도는 35도에서 100도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자연의 목욕탕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전설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거대한 아일랜드 거인이 스코틀랜드 거인과의 싸움에 도전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거인이 만날 수 있도록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아일랜드 거인이 적을 물리치자 스코틀랜드 거인은 집으로 달려가 뒤의 길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물가의 진입로뿐이죠. 실제로 아름다워 보이는 맞물린 기둥 모양의 암석은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기둥은 육각형이며 아일랜드 바다에서 절벽 기슭까지 자연의 계단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은 높이가 12m예요.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2009년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멕시코의 나이카 광산 깊숙한 곳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건 높이가 11m에 달해요. 이 크리스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크리스탈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타는 듯한 기온과 습한 날씨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 크리스탈 동굴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오색강은 콜롬비아 메타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무지개강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강렬한 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등 다양한 색깔이 강을 가득 채우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붉은색입니다. 이 강은 영양물이 부족해 물이 맑고 강바닥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식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웨이모토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동굴 벽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은 별처럼 빛을 발하는데요. 이 반짝이는 빛은 별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이 발광 반딧불이는 동굴 벽면에 서식하며 이 동굴의 트레이드마크인 빛을 만들어주죠. 이 종류의 반딧불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터키의 카파도시아에는 페어리 침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고 얇은 첨탑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암석은 처음에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굴뚝의 높이는 40m입니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이 바위들의 내부를 비우고 자기만의 집을 지어왔는데요. 현재 이 페어리 침리 안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으며 여러분도 이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록은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진 촬영지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가 14m이고 부서지는 바다 파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강풍과 강우가 바위를 지금처럼 파도 모양으로 침식시킨 거예요. 이 바위에서 씻겨 내려온 광물 때문에 바위의 색은 아름다운 빨간색과 회색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장예 단샤 국립지질공원은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 공원은 다채로운 색의 바위들이 형성한 무지개 산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광물층과 다양한 색깔의 사암이 2400만 년 동안 천천히 함께 밀려나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지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 폭풍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 보석, 동전,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활동, 종교의식,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예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해 침몰했어요.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네,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 네,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그 외에 인듀어런스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 말이에요. 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 눈보라,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 목재예요. 아주 온전하네요.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뚜렷해요.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3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 와, 이건 경력이 기네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죠. 반면에 두 척의 작은 배는 로마 국경을 공격하기 위해 슬라브족들이 썼던 배의 묘사와 일치해요. 이 두 배는 고대 강바닥의 진흙과 점토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비미나시움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로마 기지가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비미나시움은 기원 후 4세기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비교하자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포스토락 탄광은 숨은 보석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은 전에 이곳에서 고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증거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2012년에 전문가들은 약 10,000년 전에 멸종된 적어도 5마리의 털복숭이 매머드의 뼈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고고학자들은 캐나다 북극해에서 실종된 지 150년 된 배를 발견했어요. 이 상선의 이름은 HMS 인베스티게이터고요. 북서항로 탐험에서 실종된 탐험가 존 프랭클린 경의 배를 찾기 위해 1848년에 구입됐죠. 그래서 HMS 인베스티게이터는 1850년에 이 구조 작업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로버트 맥클루어 대위가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물속으로 항해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백길인 북서항로의 마지막 최종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보퍼트해로 항해하기 전에 이 122톤짜리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혔습니다. 승무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다음 여름 맥클루어는 다시 항로의 끝으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그의 길을 또... 이 숨겨진 마을은 아오가시마라고 불려요. 화산 분화구의 바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일본 남쪽 최북단 미크로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780년대에 필리핀해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가까스로 인구의 절반이 거대한 폭발을 피할 수 있었고 몇 년 후에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현재 화산이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약 16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페루에 있는 와카치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에도 무성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또한 특별한 치유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석호도 있어요. 이 정착촌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관리하는 주민이 90명 조금 넘어요. 그들 대부분은 모래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샌드보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사막에서 호화로운 저녁도 제공해요. 500년 이상 동안 그린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의 절벽에 소규모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오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예요. 정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걷거나 노새를 타거나 또는 사륜 구동형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소가라고 불리며 그곳에 가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 마을은 주민들이 폭풍과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의 암석에 집을 깎아 지었을 때 생겨났어요. 총 52명이 있는 알샤리키 부족의 5가족은 여전히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비슷한 마을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알소가라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14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전기나 전화선조차 없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15km 떨어져 있었어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어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산 암석에 직접 깎아서 짓는 전통적인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의 보석 중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남동쪽에 위치한 도성인 모넨바시아예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본토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바다에서만 이곳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토와 연결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실제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단 하나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모넨바시아는 중세시대에 전적으로 산 바위에 새겨지면서 지어졌어요. 요즘은 많은 오래된 저택들이 게스트하우스와 부티크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 건축물들이 굉장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마을이요? 보트로 여행하는 게 괜찮다면 네덜란드 히트호른으로 갈 짐을 싸세요.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하를 타고 여행하기 때문일 거예요. 심지어 우편물도 물을 타고 배달돼요. 차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나머지 가끔 들리는 오리의 꽥꽥거리는 소리가 제일 크죠. 처음에 영화 촬영장으로 시작되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호비트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이 끝난 후에도 존재해요. 지금도 매력적인 세트 타운 투어가 이용 가능합니다. 총 44개의 호빗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중 몇 개만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페루 제도에 고립된 절벽종 마을인 가사달부의 인구는 겨우 11명이에요. 그곳은 주로 대서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치 좋은 폭포로 유명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터널이 건설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대 뮤지컬 뽀빠이는 몰타를 배경으로 한 주문 제작 세트가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뽀빠이 마을은 이제 아름다운 색깔의 목조 건물 그룹과 배우들의 모임의 고향이에요. 극장쇼를 보고 배를 타고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창조적인 마을을 탐험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마을은 할슈타트라고 불려요. 아름답게 보존된 오래된 건물들과 지하 소금 호수가 있는 숨겨진 유럽의 보석이에요. 또한 7,000년이나 된 유물들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는 박물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브루탕지 요새는 별 모양의 작은 건물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방어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새의 경비병들이 완벽한 360도 시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건축물은 오래된 건물, 자갈로 된 도로, 나무 풍차, 그리고 정교한 다리를 포함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모로코에는 온통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전통 토기 마을이 있어요. 모로코의 수도에서 51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근처의 계곡에서 이곳을 찾을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무역로를 따라온 상인들이 향신료와 금을 나르며 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교역로가 점점 인기가 줄면서 많은 요새들이 버려졌고 지금은 유물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스키 타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곳을 골짜기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바르트에는 겨우 몇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 슬로프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어요. 2013년 인근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인기가 약간 높아졌죠. 이탈리아의 부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섬들 중 하나예요. 선명한 색깔 때문에 거의 열대지방 같아 보이죠. 에메랄드빛 물,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17세기의 종탑이 특징이에요. 이곳의 레이스 제작 전통 때문에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섬으로 왔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직물 하나를 샀고 나중에 그걸 유명한 밀라노 돔의 디자인으로 사용했어요. 만약 영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인 바이버리에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경이 신분증에 있거든요. 콜릉강에 있는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 중 하나예요. 영국 여권에 있는 이미지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공들의 오두막들이 정렬되어 있는 알링턴 로우의 이미지예요. 호주의 쿠버 패디 마을은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15년에 그 지역에서 오팔 퇴적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작됐어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광산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온도가 섭씨 51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게 자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착지에는 이제 지하 상점과 갤러리가 있어요. 쿠버 패디는 세계 최초의 4성급 지하 호텔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행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쉬운 경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15시간 동안 비행한 후 6일 동안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트리스탄 다 쿠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대서양을 가로질러 한 달 동안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하세요. 그 섬으로 가는 배는 1년에 9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예요. 섬 자체는 길이가 11km밖에 되지 않아요. 남대서양의 바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단 9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해요. 300명의 주민들 모두가 농부들이에요. 인터넷도 있지만 엄청 느려요. 전화망이나 지역신문의 경우 둘 다 제공되지 않아요. 그 섬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사투리를 써요.
해리와 테리의 여자친구 둘 다 주말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동안 그 커플들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냈어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셀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해리는 부엌에서 웃고 있는 셀카를 보냈어요. 테리는 욕실에 있는 자신의 셀카를 보냈어요. 여자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누구였으며 여자친구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리였어요. 부엌 조리대 위에 있는 유리잔에 립스틱 자국을 보세요. 베카와 톰은 커플이에요. 둘 중 한 명이 브라운 스쿠터스에서 스쿠터를 빌렸고 이제 이용비를 지불해야 해요. 스쿠터 회사의 한 직원이 그 커플에게 15,000원을 청구하러 와요. 베카와 톰은 누가 스쿠터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베카는 톰이 그걸 탔기 때문에 톰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톰은 그걸 탄 사람이 베카였고 그녀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베카의 발자국을 자세히 보세요. 스쿠터로 바로 향하고 있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3번의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2월에 한 건, 5월에 한 건, 7월에 한 건. 다행히 그 3일간의 모습을 CCTV에 녹화했어요. 상점 지배인은 무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형사는 영상을 자세히 보고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챘어요. 이미지를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세 영상 모두에 임산부가 나와요. 2월 영상에서는 임신 7개월 정도로 보여요. 하지만 5월과 7월 사이의 다른 영상에서 배가 완전 똑같아 보여요. 이건 그녀가 도둑이라는 걸 의미해요. 내내 임신한 척한 게 틀림없어요. 오브라이언 박사가 타임머신을 발명했고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사진을 보고 활동하고 있는 선사시대 사람들 틈에서 오브라이언 박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건 쉬워요. 손전등을 들고 있는 남자예요. 여행을 떠날 때 하나 챙겨간 게 분명해요. 케이티는 수업에 늦었어요. 드디어 교실에 도착했을 때 실수로 들고 있던 교과서 더미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크게 쿵 소리를 내서 교실에 있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케이티는 20개의 눈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 있었을까요? 11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각각 한 쌍의 눈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KT도 더해주면 총 11명이 이 방에 있게 되죠. 늦은 밤 데이브 경관은 전화를 받았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사라졌어요. 연구실을 철저히 수색한 끝에 데이브는 아무렇게나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26, 3, 58 28, 27, 57, 16. 그 쪽지를 바탕으로 데이브는 과학자를 찾았고 그를 데려간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암호화된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고 데이브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화학자가 똑똑했네요. 쪽지의 각 숫자는 주기율표의 요소와 일치해요. 그래서 26에 해당하는 원소는 Fe, 철이에요. 숫자 3은 Li, 리튬입니다. 58은 Ce, 세륨이에요. 이 논리를 사용하면 첫 번째 줄의 철자가 펠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숫자는 니콜라스를 나타내요. 이름을 알아낸 후 데이브는 그 남자들을 추적하여 체포했어요. 헬레나가 드디어 새 기타를 얻었어요. 그녀는 당장 연주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헬레나는 악기를 자기 방 안에 두고 잠그고 나갔어요.
헬레나가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기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족들 중 한 명이 그런 게 틀림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서로에게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레나는 각각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헬레나의 어머니는 헬레나가 산 기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헬레나의 방을 지나갈 때 그걸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어요. 헬레나의 남동생은 하루 종일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헬레나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헬레나 방을 지날 때 기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헬레나는 나올 때 문을 잠갔었어요. 복면을 쓴 낯선 사람들에게 은행이 털렸어요. 강도 중 한 명이 은행 금고에 숨겨둔 돈을 모두 내놔! 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구 직원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강도는 의심을 사지 않게 그 남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전화로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전화 걸어주시면 저녁 식사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 강도들이 아직 은행에 있는데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은 강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았죠? 창구 직원이 똑똑했어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몇 단어를 말하면서 음소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전화선 반대편에서 들은 건 급한 일, 어머니 도움 전화 걸어요 였어요. 어느 마을 변두리에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친구들이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밤에 그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하고 그를 두고 갔어요. 집에서는 끔찍한 충돌음이 들려왔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조는 다시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존이 주의가 아주 깊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오는 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한 유명한 호텔이 7층짜리예요. 1층에 5명, 2층에는 8명, 3층에는 11명 이렇게 묵고 있어요. 다음 층에는 각각 이전 층보다 3명이 더 묵고 있어요. 어느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부를까요? 1층이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불러야 하죠.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선생님들이 같은 날 병가를 요청했어요. 자넷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이제 깁스를 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엠마는 운동을 잘못했다가 목을 다쳤다고 불평했어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티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자넷이에요. 깁스를 하고 걷는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목발조차 하고 있지 않네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앞에 문이 4개 있는 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빨리 확인해봐요. 가장 왼쪽 문에 오른쪽 문을 열고 탈출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문에도 오른쪽 문이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내 앞에 있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라 라는 팻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말장난이 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오른쪽 문이다 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말하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바로 너의 앞에 있다 라고 말해요. 바로라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진술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마지막 문이에요. 다른 표지판들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